네, 현 시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인물 중 하나죠.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인공지능 때문에 직업을 잃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누군가에게 직업을 빼앗길 것이다. 젠슨 황 CEO의 말처럼 AI는 이제 단순한 첨단 기술이 아닌 우리가 일상에서 필수로 접해야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AI가 기본적으로 무엇인지, 또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떤지, 더 나아가 우리가 앞으로 취해야 할 미래 전략은 무엇인지 진단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국내 인공지능 연구 선구자이자 현재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AI 센터장을 역임 중이신 조성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또 자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양한 AI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분석, 그리고 진단과 앞으로 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좀 교수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일단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 이제 시청자분들께 교수님 누구신지 간단하게 좀 인사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는 조성준 교수입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AI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공부를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요즘 AI가 너무 발달해서 저조차 적응이 잘 안 될 정도로 놀라운 나날의 연속인 것 같아요. 굉장히 흥분되고 기대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학생 때부터 이제 AI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다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AI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시장에서 만개하기 시작한 거는 최근 이제 몇 년 사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 빅데이터 AI 센터장 맡고 계시고 또 산업 AI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시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AI가 이렇게까지 커질 것을 예상하고 이쪽 입문을 하셨는지, 이 AI 분야에 대해서 이 AI 분야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신 또 계기가 또 궁금합니다. 네, 제가 학생 때부터 AI에 관심이 있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당연히 예상을 못했죠. 예, 저는 왜 AI를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했느냐, 그 질문을 제가 받고 저도 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AI를 시작을 했을까? 근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산업공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네. 산업공학 안에는 인간공학이라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그 인간공학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네네. 인간이 공학적 환경에 놓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거를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전하는 사람은 자동차라는 기계하고 네.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브레이크도 밟고 엑셀도 밟고, 또 컴퓨터를 쓰는 사람은 컴퓨터라는 기계와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또 공장의 그 시설하고 상호작용하고. 네. 사실 20세기부터 이제 사람은 어떤 기계와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살게 된 거죠. 기계가 나오면서. 네. 자, 그랬을 때 사람은 제대로 그걸 하느냐, 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론 기계를 잘 쓰고 네. 컴퓨터를 잘 쓰지만 어디까지 잘 쓸 수 있는가? 사람이 순간적으로 실수하는 거는 없나? 네. 그랬을 때 어떻게 이 기계들을 설계를 해야만 사람이 실수 없이 해야 될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기계를 어떻게 만들까? 이런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그 분야에 네. 매력을 느꼈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저는 기계 자체보다는 사람이 쓰기 편한 기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네. 아무리 기계 설계를 잘해도 사람은 결국 실수를 하고 집중을 못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건 숙명이다. 물론 그걸 최소화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이건 사람의 한계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제가 학생 때 이제 컴퓨터 공학과를 가서 코딩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처음에 한두 시간은 잘해요. 제가 봐도 뭐 잘 만들었네 했는데 이제 이게 3시간, 4시간, 6시간, 7시간 동안 계속 하게 되면 저 뒤쪽에 가서 제가 만든 것들은 굉장히 질이 떨어지고 네. 굉장히 질이 떨어지고 그 안에 오류도 많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내가 한계가 있구나. 근데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피로에 의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럼 이제 실수가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왜 자동차도 급발진이라는 거가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사람이 실수한 걸로 판명이 되잖아요. 그런다가 이제 AI를 딱 만나니까 네. AI가 많은 부분에서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겠다. 예, 뭐 예를 들면 그땐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엔 사람이 한 2시간 하다가 네. 너무 힘들면 그다음에 이제 AI 불러서 야 이제 네가 해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해서 네. 제가 AI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좀 부족한 집중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도구가 될 수도 맞습니다. 있겠다로 이제 시작을 시작을 하셨는데 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추후에 가서 다시 질문 드리겠지만 처음에 어떻게 보면 이 집중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탄생한 AI인데 근데 현재는 어떻게 보면 집중력뿐만 아니라 뭐 사람을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네, 그런 분석까지 거죠.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뭐 기자님이나 저나 네. 뭐 누군가가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막 읽고 보고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하루 이틀, 긴 네. 거는 뭐 일주일씩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컴퓨터가 빨라지면서 네. AI로 하면 10분 안에 답이 나오고 요새 챗GPT 물어보시면 네. 정말 1분 안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못하는 걸 한다기보다는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얘가 압도적인 속도로 한다. 그러면 나는 전에 같으면 일주일 동안 하나밖에 보고서를 못 썼는데 이제는 뭐 100개도 쓸 수 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효과를 올리는 거고요. 또 효율도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래서 비용도 절감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도 줄어들고 이렇게 된 이제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 AI를 수많은 기업에서 또는 기관에서 좀 사용을 하면 생산성이 요즘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니까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다. 또 학교에서 네. 교육을 하는 현장에서도 학생들의 교육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특히 저는 이런 걸 봅니다. 우리가 수업을 듣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은 정말 하루에 뭐 일주일에 몇 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AI 선생님은 그 어디서나 언제든지 내 옆에 집에서도, 있어서 네. 집에서도 또 뭐 학교가 아닌 곳에서도 밤중에도 주말에도 아무 때나 선생님이 내 옆에 있는 거니까요.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학습자 입장에서는 네. 교육의 효과가 뭐 배가 수준이 아니라 10배, 20배 될 수가 있겠죠. 이러니 이제 우리가 AI의 기회를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네. 여쭤볼 건데,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교수님 얘기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이제 AI를 학생 때부터 집중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AI 연구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교수님에게 큰 전환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랬던 지점이 있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AI를 이제 석사 네. 과정 또 박사 과정까지 컴퓨터 공학과에서 밟으면서 네. 굉장히 재밌게 너무 행복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컴공과를 박사를 받고 졸업하면 보통 취직할 곳이 네.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 골라갑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와서 야 여기 갈까 나 저기 갈까 막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저는 오라는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좌절을 했습니다. 네. 그러는데 그나마 위안이 된 거는 저뿐만 아니라 이 AI를 전공한 다른 친구들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혼자 겪으면 비극이지만 네. 같이 겪으면 그냥 현실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이건 내 문제는 아니구나. 약간 위로를 받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대학에 교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대학에서는 뭐 이게 미래가 밝은 분야든 그렇지 않든 네. 연구를 잘하는 사람은 교수로 뽑아주는 그런 학교로 갔습니다. 제가 네. 연구 중심 대학. 네. 가서 이제 역시 또 아무도 관심이 없는 분야를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네. 마침
그 모 기업에서 지금도 우리가 다 아는 굴지의 어. 기업에서 이러이러한 거를 한번 만들어 줄 수 있냐라는 제안이 왔는데 딱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머신러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만드는 그런 과제였어요. 그분들은 독일에 갔다가 네. 지멘스라는 회사에 있는 수많은 장비들을 그러한 AI가 관리하는 거를 그때 보신 거죠. 그 수십 년 전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나는 현실에서 필요한 공부를 못 하고 네. 환상 속에서 사는구나라고 생각했다가 그 일을 접하고 현장 문제, 현실 네. 문제를 AI로 풀 수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해보고 그런 굉장히 그때가 바로 어떤 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AI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럼 어떻게 뉴럴 네트워크라고 불렀어요. 근데 물론 지금 네. 우리가 쓰는 AI의 그 안에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뉴럴 네트워크가 있어요. 근데 네. 지금은 그냥 다 AI라고 이제 통칭해서 네. 부르는데 그때도 물론 AI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이름을 불렀죠. 이름이 좀 바뀐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이 이름을 달고 좀 더 만개한 느낌이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뉴럴 네트워크 약간 어려우니까 그렇죠. 일반 네. 시민들이나 뭐 그냥 평범한 대중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인공지능 하면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뭐 터미네이터가 생각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이렇게 네. 야,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시다가 이제 독일에서 겪었던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신감을 얻으셨다라고 현실적인 문제에 네. 이걸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뭔가 있겠다.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겠구나 이런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정말 그 공학으로서 그러면 이 가치를 느끼셨던 맞습니다. 그런 예, 계기가 생산 됐었던 현장에서 네. 네, 생산 현장에서 이게 적용이 될 수 있구나. 네. 아하,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AI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뭐 챗GPT부터 다양한 생성형 AI가 있고 또 LLM 모델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급성장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들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교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뭐 AI 분야의 기술 트렌드나 변화가 있을지 궁금한데 한번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에이전트입니다. 네. 에이전트라는 거는 우리말로 바꾸면 대리인, 예, 대리인이죠. 자, AI가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챗GPT는 네. 대답인이에요. 대답. 네. 물어보잖아요. 네. 그럼 답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지만 행동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네. 그렇지만 이 대리인은 말 그대로 제가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답형 인간은 뭐냐면 내가 다음 주에 일본을 가는데 도쿄 근처에 2박 3일로 일정이 끝난 다음에 2박 3일 내가 휴가 낼 건데 네. 어디 가서 뭐 하면 좋을지 좀 일정을 짜줘. 이런 게 이제 대답인이고 네. 대리인은 뭐냐면 일정을 짜고 내가 그 일정을 오케이 해주면 그럼 필요한 예약을 다 해줘. 뭐 렌트카를 할 수도 있고 네. 뭐 버스 투어를 예약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호텔도 예약해야죠. 그다음에 음식점도 예약해야죠.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일정을 딱 보고 그래 이거 괜찮네라고 오케이를 해주면 그럼 네. 자기가 알아서 다 짜주는 거. 그게 이제 대리인입니다. 이제 AI가 대답을 잘하는 대답인에서 네. 그게 업무까지 해주는 대리인으로 이제 진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형태의 그런 에이전트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 기업들은 네. 그걸 이제 어떻게 적용할 거냐 막 지금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은 아직 쓰기가 쉽진 않지만 네네. 뭐 이거 제 생각에는 1, 2년 안에는 예, 누구나 다 아직도 대답만 시키니?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났을 때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 뭐 나는 이번에 여행 가는데 AI가 다 해줬어. 네.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니 뭐 요즘은 다양한 뭐 AI 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하나만 쓰면은 AI를 쫓아가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정말 다양한 툴들이 있으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챗GPT한테 일정 추천해 달라라고 물어보면 그걸 이제 결과값을 또 대리인한테 또 입력을 하면 그 친구가 알아서 또 예약을 해주고 또 이런 사회를 조만간 또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네. 또 방향은
피지컬 AI인 건데요. 네. 피지컬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화면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휴대폰 안에 있잖아요. AI라는 그 네. 대답 잘하는 애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3차원 공간, 이 물리적 공간상에 AI가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바로 로봇을 얘기할 수 활용해서, 있고, 네. 그 다음에 무인 자동차도 그 이제 자율주행 네. AI가 들어가 있는 자동차, 또 말을 알아듣는 자동차.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될 겁니다. 자율주행은 이미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웨이모라는 택시도 운영이 되고, 네. 제가 그 타본 사람한테도 얘기를 들어봤고, 네. 그다음에 어떤 제 친구는 자기 아들이 모는 차를 그 무인차 뒤에서 쫓아갔는데 네. 뭐 너무 완벽하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아들보다 훨씬 잘하더라. 아. 그런 얘기까지만 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얘가 이제 대화도 할 수 있다면 이제 네. 도착했잖아요. 그러면 그래 오늘 수고했어 가 이제 그럼 자기가 이제 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문자 카톡을 보내서 네. 저 내가 오늘 11시에 이마 빌딩에서 일정이 끝나니까 네. 그 앞으로 와. 그러면 이제 11시에 탁 그 건물 앞으로 오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차와 내가 이제 저 얼마든지 그 통신을 하면서 네. 대화를 하면서 제가 시키고 싶은 일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휴머노이드라고 그러죠. 사람같이 생긴 로봇. 그게 이제 과거에는 산업용 로봇이 보면 이제 공장에 그 네. 컨베이어 벨트에 뭐 이렇게 물건이 지나가고 이렇게 로봇이 사실은 팔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뭘 집어서 안에 넣고 계속 이 동작만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니라 이런 거꾸로 되는 동작을 시키려면 이제 그 로봇 세워놓고 네. 프로그램을 다시 해서 넌 이제부터 이것만 하는 거야라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산업용 로봇이라면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는 말도 하고요. 말도 알아듣고 네. 생각도 하고 걷고 굉장히 정교한 손동작으로 물건도 짚고 하기 때문에 자 지금은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했다가 1시간 후에 자 이제는 그 안에 있는 거 빼봐. 네. 그냥 그렇게 말을 하면 얘가 알아서 빼는 거예요. 마치 사람한테 일을 시키듯이 네. 로봇한테 일을 시키는 그런 이제 로봇이 나오고 뭐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가 네. 만든 그 로봇도 네. 등장하고 또 현대자동차의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로봇도 나왔잖아요. 네. 아마 그런 로봇들은 1단계로는 이제 공장에 투입이 돼서 네. 거기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 사람이 못하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에 집어넣는 거. 어떤 뭐가 폭발했다 그랬을 때 가스 유출이 걱정돼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로봇을 집어넣는 거죠. 또 공사 현장에서 네. 계속 왜 불행히도 그 작업자들이 높은 데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네, 그래서 그쵸. 사망하고 부상하고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제 로봇이 사실은 똑똑해지면 네. 이제 그런 높이 올라가서 위험한 작업은 다 로봇을 시키면 되겠죠. 사람은 밑에서 이제 명령을 내리고 잘 되나 감시하고 물론 나중에는 이제 감시 감독도 로봇이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아무튼 그런 일단은 굉장히 반복적이고 지루하고 사람이 하기 힘들고 위험하고 지저분하고 이런 일들을 로봇한테 많이 시킬 겁니다. AI가 좀 발전하면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봇 기술도 마찬가지고 AI 분야도 마찬가지고 좀 자체적인 생각 판단과 또 거꾸로 또 그만큼의 이 판단이 앞서도 그만큼의 좀 물리적인 실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라는 평이 몇 년 전까지만도 있었는데 최근 CES에서 발표된 뭐 로봇들과 아까 말씀하셨던 뭐 테슬라에서 발표한 로봇들을 보면은 그런 움직임을 이제 정말 인간을 대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질문이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잠시 이제 기다렸다가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방금 어떻게 보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 말고 국내 산업 현장에는 말씀해주신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이미 적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국내 그 선두 글로벌 기업들, 현대자동차,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은 이미 사내에 굉장히 많은 AI들이 들어가 있고요. 네. 로봇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수십 년 전부터 음. 개발해왔던 그 소위 생성형 AI가 아닌 네. 분석형 AI라고 할까요? 뭐 또는 인식형 AI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뭐 카메라로 사진 찍어서 불량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또 그 검사를 한 후에 어떤 검사 항목에 문제가 있으면 네. 이게 어느 공정에서 뭐 때문에 잘못됐는지를 파악하고 하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일들을 AI로 많이 이미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네. 우리 일반인들은 이제 그 공장에 들어가서 볼 수 없으니까 그쵸. 우리는 최종 제품만 쓰는 입장이니까 사실은 와닿진 않지만 이미 많이 쓰고 있고 또 우리 일상에서도 그 지문을 우리 출국하고 네. 입국할 때 지문 찍고 네. 저 비대면으로, 스캔해서 네. 가지 않습니까? 네.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사실 AI로 지문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3개월 전에 등록해놨던 지문하고 네. 오늘 아침에 지금 이 순간에 찍는 이 지문이 네. 동일인의 지문이냐 아니면 아니면 다른 사람 지문이냐를 AI가 판정하는데 그거 사람이 판정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지문 2개 놓고 이거 우리가 눈으로 봐서 판정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3개월 전에 내 지문하고 지금의 내 지문이 좀 달라요. 다르고요. 내가 이걸 손을 어떻게 누르냐에 따라서 이쪽이 좀 찍힐 수 있고 저쪽도 찍힐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동일한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근데 동일한 이미지가 아닌데 이건 동일한 사람 거라고 판정해야 되고 또 너무 다르면 아니라고 판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네요. 뭐 오차 범위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맞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로 동일인이다 아니다를 아니다를 판단해야 있어야 되는데 되니. 그러면 도대체 지문의 어느 부분을 요걸 봐야 되나를 제가 학생 때 그 네. 수업을 들었어요. 네. 어떻게 이걸 코딩을 해야 돼요? 로직이 뭐냐? 네. 계속 우리는 로직을 찾았었거든요. 과거에는. 네. 그러다가 계속 실패했죠. 그래서 로직을 찾는 걸 포기하고 네. 개발자가 개발 못하고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수많은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건 같은 사람 거야. 네. 그럼 이제 AI가 그러겠죠. 다른데요? 아. 아니야. 그래도 이 같은 사람 거야. 이건 같은 사람 거야. 알았지? 또 네. 다음에 또 2개 보여주면서 이건 다른 사람 거야. 그럼 또 AI가 이거 비슷한데요? 아니 이거 다른 사람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데이터만 입력을. 보여줘. 그게 이제 귀납적 추론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래서 어떤 논리나 로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데이터를 계속 보여주면서 이거는 같은 사람 거야, 다른 사람 거야를 계속 수만 명 거를 보여주면 이제 AI가 자체적으로 머릿속에 로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로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로직이에요. 그래서 AI한테 너 왜 이 사람을 같다고 판정했니? 라고 네. 얘기하면 그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을 못합니다. 아. 자기만의 로직이 있고 자기만의 어떤 네. 뇌세포의 연결을 가지고 그거를 만들거든요. 아. 그래서 AI가 그런 식으로 판정을 하는데 네. 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답을 못한다. 아.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블랙박스라고 하죠. 깜깜한 박스 안에 네. 있어서 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굉장히 잘한다. 그리고 우리 매일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하는 얼굴 인식. 네. 또 회사들 보면 이렇게 출근할 때 카메라에 있어서 얼굴 대면 들어가고 집도 이제 얼굴로 인식해서 문 열리는 집들이 있죠. 네. 그 얼굴도 똑같은 원리거든요. 뭐 2주 전에 내가 등록해 놓은 얼굴하고 지금 드림인 얼굴이 같냐고요. 그쵸. 이 조명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아침에는 좀 얼굴이 좋았다가 그쵸. 밤에는 피곤해가지고 후줄근해질 수도 있고. 예, 그럴 수도 있고. 또 거꾸로, 머리도 길고 예. 짧고 여성들은 특히 머리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색깔도 바뀌고 안경 썼다 벗었다 굉장히 뭐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이제 그쵸. 그거를 AI가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런 미묘한 차이들까지 네. 잡아내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말씀해주신 뭐 블랙박스처럼 AI가 어떻게 사고를 하고 있는지까지는 아직 인간이 접근하기엔 너무 어려운 분야고 또 복잡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이제 모 빅데이터 그 AI 기업을 만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었거든요. 그 최근에 이제 있었던 그 AI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AI들끼리 좀 소통을 하는. 소통해서.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최근에 이슈가 되면서 또 시민들 반응이 어떻게 보면 무섭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AI가 뭐 자체적인 코딩 수정을 넘어서 뭐 AI들끼리 이렇게 소통을 하는 공간이 조성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라고 했을 때 사실 좀
모르겠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블랙박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나아갈지도 모르겠고 정말 어디로 튀길지 모를 팝콘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 일단 굉장히 재밌는 실험이고 누가 네. 기획했는지 모르겠는데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거 뭐 재밌잖아요 일단. 그리고 그쵸. 얘네들이 대화를 막 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뭐 내가 속한 우리 친구들 카톡방하고 비슷한데. 그리고 사실 어제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떤 회사에서 만든 AI가 그 카톡방에 들어갔는데 네. 대화방에 들어가서 굉장히 조용히 있더래요. 가만히. 네. 그래가지고 다시 불러냈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너무 조용한 것 같다. 네. 저기 좀 틀려도 괜찮으니까 얘기 좀 해봐라. 얘기 좀 해. 네. 그럼 뭐 여기 틀리고 뭐 이상한 소리 했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이렇게 막 프롬프트를 준 거죠. 그렇게. 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 들어가서 막 좌중을 휘어잡고 그랬대요. 얘가. 이게 숨은 재능이 있었던 친구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결국은 다 네. 지금 랭귀지 모델이고요. 그 네. 랭귀지 말 잘하는 모델이죠. 근데 네. 그 말 잘하는 모델은 결국 다음 단어 맞추기 모델이거든요.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언어 모델이 내가 앞에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 단어가 뭘까요? 이걸 맞추는 거예요. 그 맨 아래 들여다 보면 네. 그럼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세수를 한다. 또는 샤워를 한다. 밥을 먹는다, 학교에 간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자기가 학습한 문서에 제일 많이 나온 문장, 그 다음 그 표현이 뭔가, 네. 그거를 골라서 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항상 모든 문서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한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등산을 했다도 있고 산책을 했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확률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수를 했다가 50%, 샤워를 했다가 40%. 뭐 등산을 했다는 5%. 그럼 그 비율에 맞춰서 자기가 생성을 해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성형 AI를 기자님하고 저하고 둘이 똑같이 앉아서 똑같은 AI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걔는 확률적으로 대답을 하니까. 기자님한테는 세수했다고 그러고 저한테는 등산했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불확실성과 예측 불확성을 일부러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정확한 거죠. 네. 항상 세수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대화 방에서 서로 대화를 한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얘를 어떻게 얘기하고 서로 소통하는지. 근데 그 소통은 네. 우리 사람이 소통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걔는 말 그대로 영혼이 없어요. 그렇네요. 예, 그 의식도 없잖아요. 예, 목적 의식도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통 뭐 대화방에 왜 들어갑니까? 네. 그 왜 얘기하죠? 뭐 우리 목적이 네. 명확해요. 뭔가, 친구들의 네. 최근 근황을 듣고 싶고 내 근황을 친구들하고 공유하고 싶고 서로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위로도 받고 이런 거를 서로 감정도 뭐 공유하고, 같이 욕도 예. 하고 이런 어떤 감정 공유를 위해서 우리는 그런 소통방에 들어가서 소통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기쁨도 느끼고 어떨 때는 또 좌절도 하고 하는데 AI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얘는 그냥 말하는 재주밖에 없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어쭈 말 잘하네. 네. 얘네들 봐라 하지만 걔네들은 거기서 아무것도 뭐 얻거나 목적 그런 게 의식이 없는 없는. 거죠. 그냥 우리가 너 가서 떠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막 하는 하나 거죠. 써드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다들 막 그런 고민들 하잖아요. 얘네들이 점점 이 인간에 대한 학습을 데이터를 쌓다 보면은 결국에는 얘네들에게도 좀 인간처럼 생각하고 사유하는 그런 무언가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그 부분에서는 이제 목적 자체가 없으니 없다. 그러니까 사유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냥 같이 보이는 뭔가 아는 뿐이더라.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아. 예. 그렇지만 그냥 내가 한 말을 얘는 기억을 잘하고 있다가 그냥 말을 만들어내는 애. 영혼 없는. 왜 우리도 가끔 네. 누구 사람 비판할 때 저 친구는 영혼이 없어 영혼이 보여. 없다. 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게 뭐죠? 아무 관심이 없고 내가 얘기를 해도 그냥 네, 의례적으로 대답만 하지, 대답하고. 의례적으로 네. 대답하지 내가 진짜 나에 대한 관심을 1도 안 보인다 저 사람은. 그러면 저 사람은 영혼이 없다 이제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아주 영혼이 제로인 그런 진짜 제로인 존재. 정말 네. 영혼 자체가 없는. 자체가 없는. 아, 또 재밌는 얘기 또 잘 한번 네. 해봤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또 질문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교수님께서 진행하셨던 인터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이제 많은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AI는 기술 개발보다 활용 역량이 더 핵심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맥락에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셨던 여기 정말 활용 잘했다라고 하셨던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었을까 좀 여쭤봅니다. 네,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를 이끄는 글로벌 기업들이 네. 그 제조 공정 내부 그리고 공급망 관리 등등의 많은 분야에서 AI를 이미 쓰고 있어요. 그래서 품질도 AI로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장비도 관리하는데 AI 기술을 쓰고 있고, 네. 굉장히 이미 많이 국내에서 쓰고 있고, 최근에 이제 쭉 써왔는데 최근에 한 3년 정도 전에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이제는 대중이 아무나 다 저도 개인적으로 쓸 수 있고, 네. 과거에는 이제 그런 대기업만 그 안에 만들어서 자기들 말하자면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썼다면 이제는 뭐 초등학생도 쓸 수 있고 누구나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AI를 다 쓰는 거다 하는데 이미 대기업들은 많이 쓰고 있다. 쓰고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 매일 접하는 유튜브도 네. 사실은 저한테 콘텐츠를 추천할 때 다 네. AI 기반으로 데이터 드리븐으로 제가 뭘 봤는지, 얼마나 끝까지 봤는지, 뭐 제가 어떤 단어를 검색했는지 이런 거에 맞춰서 저에게 맞춤형으로 주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AI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미 AI를 내가 직접 질문하면서도 쓰지만 나한테 날라오는 수많은 광고와 네. 이런 것들이 다 AI로 만들었다. AI라는 그런 엔진에 의해서 어떤 광고를 나한테 보낼지를 결정을 했다는 거죠. 이미 저희는 AI에 속에 대해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다라고 네, 표현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어떻게 보면 AI 활용 사례라는 게 없을 정도로 뭐 저희가 네. 뭐 밥숟가락 어떻게 활용하냐라는 식으로 네, 질문하지 이미, 않으니까 예. 너무 이제 AI가 당연시된 세상이 네,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생성형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생성형을 쓰는 곳은 또 굉장히 많죠. 그래서 무슨 업무 볼 때 요즘 어제도 제가 또 들은 이야기인데 네. 국내 굴지의 글로벌 기업에서 어떻게 쓰냐면 이제 선배가 어떤 장비를 관리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후배가 이제 그 업무를 맡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거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이제부터 배워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선배가 했을 때보다 당연히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잘 못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러다 이 사람도 이제 익숙해지면 잘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죠. 선배가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를 다 기록을 해놓고 그 기록을 AI한테 주면서 후배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떡하지? 그러니까 선배한테 카톡 보내듯이. 네. 선배님 이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빨간 네. 불 들어오고 이건 막 서버렸는데요. 뭐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럼 이제 선배가 전에는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됐는데 이제는 그 선배가 과거에 조치했던 것들을 보고 네. AI가 이런 경우는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하니까 이게 문제가 없어졌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이렇게 듣다가 생각난 건데, 이걸 보면 제 동기의 선배가 보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 동기도 AI 툴을 지금 비슷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사를 쓰고 선배가 주신 피드백 있잖아요. 그래서 피드백을 이제 GPT나 퍼플렉시티한테 이미 다 입력을 해둔 다음에 하여튼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기사를 썼을 때 선배한테 먼저 검수를 받기 전에 AI한테 돌려서 선배가 지금까지 내려주셨던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선사항 좀 조언을 해줘라고 해서 고쳐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선배가 그러겠죠. 야, 너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선배는 모르는. 네, 맞습니다. 이제, 바로 그거예요. 예, 정확하게 같은 방법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공지능이 좀 인간을 도울 수 있는 역량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 파운데이션 모델 경쟁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과 중국이 이를 좀 이끌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한국이 집중해야 할 AI 생태계 흐름은 어떻게 될지,
또 국가 차원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할지 조금 더 주제를 한번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경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약간 요즘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요. 올림픽으로 비율을 들자면 네. 미국이 메달을 100개쯤 땄고요. 중국은 한 60개를 땄고요. 3등이 이제 5개 정도 따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5개, 4개, 3개 이렇게 따고 있는 거죠. 아, 그럼 정말 미국과 중국이 네. 지금 이 패권을 그래서 주셨다는- 우리나라가 거기서 그럼 우리도 한 60개 딸 수 있게 해보자. 우리 지금 2개 땄지만 네.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역량을 네. 그 60개로 만들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게 과연 네. 현실적일까? 좋은 전략은 아니지 않나.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 역량의 일부만 넣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네. 사실은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거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 곳곳에서 것이냐. 활용할 거냐.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에서 활용하느냐, 또 업무에서 활용하느냐, 네. 기업이 어떻게 활용하느냐, 정부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기관은 어떻게 활용, 교육은 어떻게 활용, 엔터테인먼트는 어떻게 활용, BTS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등등 우리가 활용할 곳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너무 많다가 아니라 활용할 수 없는 분야는 없다. 그러면 이제 그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네. AI에 대한 기본 소양을 쌓는 거. 네. 그게 이제 제가 맨날 주장하는 우리 옛날에 문맹을 탈피했고 그다음에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컴맹을 탈피했고 그래서 요새 문맹 컴맹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 뭐냐면 문맹과 컴맹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이제는 뭐 제가 국문과라서 컴퓨터 뭐 지원자는 국문과 나오셨는데 뭐 컴퓨터 할 줄 아세요? 이런 거 물어보면 막 댓글 올라갈 거예요. 이상한 면접관을 만났다. 나를 모욕했다. 네. 그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게 30년 전에는 그랬어요. 국문과 학생들은 컴퓨터 안 썼다. 그런데 이제는 전공 무관하게 컴퓨터 다 쓰는 것처럼 이제 AI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AI도. 그래서 전 국민이 AI에 대한 최소한도의 리터러시를 다 갖추고 그렇게 갖춰야만 이제 내 분야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거는 바로 그 각 분야 사람들이에요. 기자님이나 저나 네. 그 BTS가 어떻게 AI를 쓸 수 있을까라는 걸 우리 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답이 답이 안 안 나오죠. 나오지 않겠어요? 네. 아니,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거는 그쪽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AI를 배워서 하는 게 낫지. AI를 잘한다고 해서 그 모든 분야에 어떻게 AI를 써야 되는지, 그 언론사에서는 어떻게 AI를 쓰지, 방송은 어떻게 AI를 쓰지, 이런 거를 AI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고개를 푹 숙이겠죠. 그 분야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반대의 AI의 가장 기초를 배우고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활용 역량 네. 이게 그 자체 그러니까 AI 리터러시 함양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한국 우리 사회가 이제 앞으로 좀 추구해야 할 좀 맞습니다. 방향성이다. 라고 또 진단을 그리고요.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쪽은 다른 올림픽이에요. 음. 아까 파운데이션 모든 올림픽은 네. 미국이 금메달 100개 따고 중국이 60개 땄지만 이쪽 그 활용 올림픽은 네. 거기는 지금 그렇게 아. 미국과 중국과 한국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동계 올림픽과 하계 올림픽처럼 그런가요? 다른 올림픽이다. 완전 다른 아, 올림픽이다. 네. 그리고 그쪽은 그래서 미국도 많은 회사나 개인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뒤처져 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은 1등이지만 그걸 어떻게 쓰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빠르지 않다. 아. 네. 우리나라가 보시면 네. 스마트폰도 정말 많이 쓰고 근데 스마트폰의 원천 기술은 안드로이드가 미국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글. 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원천 기술 없이 이거를 응용한 것들은 과거에 휴대폰도 그렇고요. 뭐 수많은 우리가 기술들을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수입해다가 그거를 실용 기술로 바꾸고 실제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그걸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뭐 AI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천 기술 하면 물론 좋지만 네. 우리의 리소스는 한정돼 있으니 그거보다는 실용 AI
AI 실용, AI 활용 이쪽으로 가고 전 국민이 AI를 쓴다면 그럼 우리의 뭐 이게 좋은 쥐편지는 모르겠지만 1인당 GDP가 네. 2배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AI를 잘 쓰면. 그러니까 AI를 단순히 이제 뭐 독자적인 뭐 정부에서도 최근 뭐 추진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에 뛰어들어서 미국과 중국과 함께 경쟁하는 것보다 활용 역량을 키워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 지금 알맞는 진단이다. 네. 라고 그 뭐 또 우리 말씀- 과기부도 네. 실제로 그 얘기도 많이 합니다. 뭐 파운데이션 모델 쪽에도 투자를 하지만 네. 전 국민에게 AI를 가르치겠다는 얘기를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옳은 방향이다 생각을 합니다. 아, 또 이렇게 한국 사회에 대한 또 진단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AI를 이제 활용할 때 또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AI뿐만 아니라 뭐 다른 전문가들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이 잘못 사용할 바엔 차라리 사용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엔 국내 기업들이나 뭐 정부나 이 AI를 활용하는 기관들이 현재 AI를 활용하고 도입하는 과정 속에서 좀 자주 나오는 실수라던가 아니면 AI에 대한 좀 오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오해가 많죠. 음. 오해가 많은 이유는 이해를 못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가 한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네. 번째 이제 뭐 실수랄까요? 오해나 이런 것들은 첫 번째는 AI를 모르겠다. 네. 잘 모르겠다. 음. 근데 AI는 써야겠다. 이런 거 네. 이게 리더들로부터 이제 특히 많은데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간단해요. AI를 네. 배우면 됩니다. 음. 예, AI를 뭐 무슨 박사과정 들어가서 AI를 박사를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네. AI에 대한 그 기본 소양을 배우시면 그 뭐 며칠 안 걸려요. 기본을 배우는 거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AI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AI를 어떻게 믿냐? 이런 태도. 그리고 내가 다 잘 알아. AI는 나보다 못해라는 그런 태도가 있어요. 그건 이제 물론 알파고가 많이 깨졌죠.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바둑 전문가들은 그랬잖아요. 내가 바둑에서 이기는 법은 내가 다 알아. 근데 알파고를 보니까 얘는 이상하게 두네. 그 인간이 생각지도 못했던 수로 바로 그겁니다.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수. 그러니까 바둑에서 이기는 방법은 네.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10,000가지가 있는데 사람은 그 중에 한 2,000가지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AI는 8,000가지 중에 뭐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모르던 그런 방법들을 AI가 어떻게 해서 학습을 해가지고 네. 이제 그런 방식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아무리 사람 전문가도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알파고 그때 이후에 수많은 이제 사람 전문가들이 굉장히 좀 저는 겸손해진 것 같아요. 내가 다 알아라는 네. 태도에서 조금 내가 모르는 것도 있겠다 이렇게 좀 된 것 같은데요. 네. 아직도 이제 그런 AI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진 것 오해가 있고요. 네. 또 세 번째는 이건 좀 반대인데 AI는 완벽한 거 아니야? 이런 태도. AI면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AI는 정확도가 95%는 돼야지. 그러면서 이제 뭐 80%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AI를 배척하는 경우도 있어요. 완벽해야지.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저는 인간공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네. 사람은 몇 %인가요? 그러면 그 얘기는 안 하세요. 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사람은 뭐 한 3-40%밖에 안 되는데 네. 사람은 실수했을 때 사람의 장점이 있습니다. AI가 실수했을 때와 사람이 틀렸을 때 네. AI는 묵묵부답이에요. 물론 생성형 AI는 너 답을 이상하게 한 것 같아.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하고 또 막 네. 태세 전환을 해서 네. 또 막 하는데 그 분석형 AI,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지문 인식기는 왜 틀렸어 그러면 대답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틀렸을 때 제일 훌륭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변명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도 많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고 특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펀드 매니저가 네. 수익률이 안 좋으면 그런 데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업계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 망했어요. 막 다 20% 예. 손실인데요. 저는 17%밖에 손실이 안 났어요라고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AI는 완벽해야 된다. 물론 완벽하면 좋은데 AI가 완벽하려면 데이터가 완벽해야 돼요.
양과 질적인 면에서 완벽한 데이터를 이용해야만 AI가 완벽해질 수 있어요. 근데 데이터가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AI를 만들면서 데이터도 이제 점점 그 뭐라 그럴까 양과 질의 수준을 올려가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AI에 너무 처음부터 큰 투자를 하고 막 올인을 하면 네. 그러면 이제 왜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것처럼 네. 예, 막 이거죠. 다 쓰거나 아니면 이제 절대로 안 쓸 거야 막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조금씩 저는 단계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AI는 결국 사람 자르는 용도 아니야? 인건비 줄일 수 있잖아.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느 기관이든 기업에서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100명의 직원이 있어요. 그럼 우리 회사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있나요? 100명이? 절대로 안 그래요. 그렇죠. 제가 수많은 임직원들을 만나보면 이런 거는 왜 안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사람이 부족했어요.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인력이 부족해서 이건 이런 거 리서치를 자주 하고 모니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이런 얘기를 맨날 합니다. 네. 그래 놓고는 AI가 생산성이 좋다니까 그럼 사람을 30% 내보내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I는 사람이 다 못하는 일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한 70%밖에 일을 못했는데 네. 나머지 30을 AI로 메꿀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진짜 어느 한 태스크에서 100명이 하던 일을 뭐 50명이 한다면 나머지 50명은 다른 일, 그동안 못했던 일을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업무와 직무를 재조정하는 게 굉장히 필수적이다. 그거를 해야 된다. 새로운 세상이다. 그런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데이터, 사내 데이터를 사내에서 제대로 못 쓰고 있다. 부서별로 갈라져가지고. 네. 영업 데이터를 왜 마케팅이 보려고 그래? 이런 식의 그 데이터의 어떤 주인의식? 보통 우리가 주인의식은 좋은 의미로 쓰죠. 주인의식을 좀 가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세면, 가져라. 너무 주인의식이 세면 이 데이터가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회사 거지. 맞습니다. 우리 부서 거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는 수단입니다. 근데 이게 AI가 목적이 되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AI를 왜 이번에 추진하십니까? 그러면 저희 회장님이 꼭 AI를 하라고 하셔서 아하, 네. 이 태스크는 AI랑 안 맞는데요. 그러면 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AI로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일단 회장님께서 AI 쓰라고 지시를 하셨으니 맞아요. 그럼 AI를 무조건 쓰자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AI를 써야 되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무시하고 그냥 AI로 하자. 무조건 AI 써라. 하자. 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문제.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국내 굴재 기업들, 뭐 S전자부터 시작해서 뭐 L전자, H자동차 등 좀 다양한 기업에서 이제 교육도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하고 좀 비즈니스 차원에서 기업 가치를 좀 제고하면서 또 수익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선 또 어떤 식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오해 이거에 그러니까 누구나 오해는 할 수 있는데 네. 그 누구의 오해는 치명적이에요. 그 누구의 오해가 치명적이냐면 리더의 오해가 치명적이에요. 리더의 오해. 네. 신입사원이 오해하는 건 괜찮아요. 만약 그 영향이 없으니 신입사원은 오해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장님이 오해하면 굉장히 이게 데미지가 큰 거죠. 정부로 따지면 네. 뭐 사무관이 오해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장관이나 대통령이 오해하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은 그 CEO와 그 핵심 임원들이 가장 먼저 오해의 늪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AI를 제대로 바라보고 AI의 원리가 뭐고 네. AI의 한계가 뭐고 모든 문제가 AI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부터 알고 그러면 이제 선별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거를 AI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쪽으로 사고가 넘어가야 되고 AI를 위한 AI가 아닌 결국 뭡니까?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AI를 쓰는 거죠. 네. 마치 우리가 컴퓨터를 왜 쓰냐라고 했을 때 뭐 요새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대답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종이로 할 때보다 네. 컴퓨터로 하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라고 12가지의 장점을 쫙 적을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우리 좀 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런 것처럼 AI를 왜 쓰세요? 그러면 이래서 쓰고 저래서 쓰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요새 트렌드 아니에요? 이거 최악의 답인 거. 아, 그렇군요. 오히려 AI를 파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사게끔 만들어야 사게끔 되니까. 만드는 사람들. 이 사장님 하셔야지. 다 하시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영업 멘트지. 예,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내가 AI를 쓰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오해로부터 나오셔야 되고, 한다.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리터러시. 음. 그걸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네. 많은 기업들이 뭐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뭐 AI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또 교수님께서는 좀 오해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네.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넘어가서 이제 AI와 관련된 좀 사회적인 문제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지만 이제 최근 또 AI 분야에서 피지컬 AI가 뜨겁습니다. 이번에 또 미국에서 열린 CES에서 뭐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생산 라인 투입 의지를 또 보였습니다. 그러자 산업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일자리 축소를 염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좀 빈번해질 것 같은데 뭐 노사정 어떻게 보면 새 주축들인데 이 새 주축들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생산형 혁신과 고용 노동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챙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또 AI 전문가이신 교수님께 또 한번 고민을 한번 해결을 부탁드려 봅니다. 네, 뭐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당연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그래서 작년에는 2025년에 한국의 고용노동부에서 네. AI 전환 시대의 일자리 포럼이라는 그런 포럼을 만들어서 한 네. 6회 가까이 토론을 했어요. 음.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좌장을 맡아서 네. 진행을 했는데요. 장관님도 나오시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시죠. 네. 또 고용노동부 입장은 지금 당연히 기자님 말씀하신 그 AI 시대에 고용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 이제 두 가지인데요. 고용이 하나는 재직자를 회사에서 이제 내보내는 경우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취준생의 고용을 안 하는 또 현상이 있고 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사람을 줄이는데 지금 굉장히 올인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특히 우리나라가 심하고 뭐 미국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네. 있는데요. 당장 인건비를 줄이고 싶어서 그렇게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고 또 회사는 3년, 5년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격변의 시대에 과연 우리 회사는 5년 후에도 존속할 수 있을까? 이런 아주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매일 밤 아마 그 오너들, CEO들은 하실 거예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위기 상황을 맞이하면 이 몸집을 줄이려는 게 그냥 뭐 본능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기업이 그렇게 하는 거 충분히 또 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고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럼 근로자들은 또 거꾸로 입장이 나는 여기서 계속 일해야 되고 가게가 있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건데 참 그 방법이 네. 묘한 방법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퇴직자나 취준생은 AI로 재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AI 기술을 재무장해서 이제 AI의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업무, 하고 있는 전공 플러스 AI가 돼야 된다. AI를 다룰 수 있어야 하는. 잘 다루고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에이전트까지 나오면 네. 이제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AI와 내가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몸. 2인 삼각 경기하듯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요. 코 인텔리전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네. 뇌가 두 개인 거죠. 코, 그러니까 인텔리전스가 두 개예요. 네. 나의 우리의 사람의 머리와 AI와 판단과, 그러니까 아티피셜과 내추럴 둘이 함께 공존하는 한 팀이 돼서 2인 삼각 딱 좋은 예를 주셨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각자가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 그럼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매력적인 뭐 고용 피고용자가 네.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고용노동부가 과연 지금까지는 고용이라는 형태가 쭉 있었는데 네. 앞으로는 고용이라는 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러나 기업 안에서 해결해야 하고 풀어야 하고 수행해야 할 태스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일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고용을 덜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약직으로 바꾸고 싶은 그래서 왜 기그 이코노미라고 한때 많이 얘기 나왔죠. 네네. 기그라는 게 이제 어떤 밴드의 일원이 아니고 정식 일원이 아니고 객원으로. 그 중에 뭐 오늘 드러머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 동네 드럼 칠 사람이 있어? 하면 이제 제가 손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네. 하루 저녁 드럼을 연주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멤버들하고 저는 빠이빠이 하고 예, 또 내일은 또 다른 어떤 밴드에 가서 또 드럼 칠 수 있고 이런 거를 기그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밴드의 멤버가 아니니까 고용인이 아니고 네. 피고용인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죠. 필요할 때만 사람을 불러 쓰니까 이제 그게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고 네. 고용 불안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불안하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그게 이제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 취준생이 꼭 취업 준비생 뿐만 아니라 네. 고준생도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계준생, 계약 준비생.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내가 프리랜서로서의 네. 어떤 매력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약간 이게 미인대회잖아요. 나가서 쫙 한 바퀴 걷고 심사위원들이 이 사람이 좋아요 이렇게 찍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네. 취업 시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에게 나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건데 그런 취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많이 줄어드니까 네. 고용이 줄어드니까 결국 계약적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교육부터 네. 계약직으로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교육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문득 든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방향이 이렇게 사회가 AI와 좀 더 친밀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경제 방향이 그냥 단순한 그냥 하나의 빌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레고 블록처럼 좀 그때그때 뭘 만드냐에 따라서 필요한 블록 갖다 쓰고 또 이제 다 만들면 이제 다시 해체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좀 필요한 좀 경제적 접근이자 또 회사나 뭐 일반 개개인이 좀 갖춰야 될 생각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영화 만드는 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쵸. 네, 영화를 만들 때 무슨 그 제작사가 물론 있지만 네. 거기는 최소 인력만 있고 그때 카메라 할 사람, 기술을 할 사람, 음성 할 사람 이렇게 네. 그때 이렇게 프로젝트 단위로 하잖아요. 아마 그렇게 다른 분야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흘러가지 이런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될 거는 같은데 그럼 네. 기존에 고용이 돼 있던 사람들은 그거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도 쉽지는 있다. 않을 거다. 그거는 뭐 당연히 그게 쉽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네. 이제 그렇게 넘어갈 때 그분들을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느냐 하는 건 이제 우리 정부의 몫이 몫이다.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면 말씀해주셨던 내용하고 연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교육 관련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좀 최근까지 대학을 다녔던 입장에서 저학년 때 모습 그리고 고학년 때 모습의 차이를 설명해봐라 하면 단연코 좀 대학생들의 GPT라든지 좀 AI 활용도라고 저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 보면 과제를 수행할 때 뭐 챗GPT부터 시작해서 퍼플렉시티까지 정말 다양한 AI 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AI에 의존하는 학생들의 빈도가 점점 많아지고 거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고려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할까? 이 AI의 활용 교육과 전통 교육 사이에서 좀 어떤 균형점을 가져가야 할까에 대해서 또 교수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주제고요. 꼭 우리가 바꿔야 되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초중고 교육과 대학 교육의 종착점은 뭔가요? 사실 뭐 학문이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결국엔 다들, 취업 아닌가요? 그렇죠. 취업 준비를 많이 하고 방금 있죠. 전에 우리가 얘기한 그 취준생이 종착점인 거고, 자 그러면 그 동안의 우리의 교육은 뭐냐면 모두가 선호하는 대기업에 네. 들어가는 사람의 스펙은 뭔가요? 저는 그거 같아요. 대답자라는 인간. 대답.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걸 한번 해볼까? 이걸 기획해보고 실행해보지. 그러면 이제 회장님한테 기가 막히게 브리핑을 잘 하는 사람, 잘 설명하고 네. 이렇게 돼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대답을 잘하는 사람이 우리 산업 사회, 정보 사회에 네. 지금까지의 인재상이에요. 대답 잘하는 사람, 그죠? 네.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회장님 혼자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999명이 대답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행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동안 잘 왔어요, 그렇게. 네. 그래서 대답 잘하면 이제 쫙 승진해서 사장도 되고 합니다. 근데 지금 대답 잘하는 애가 나타났잖아요. 대답의 귀신 AI.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기존의 교육 방식으로 AI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죠. 네. 이미 우리 어려운 거 알았어요. 이게 얘 나온 지 3년, 3살 먹은 애예요. 네. 3살짜리한테 우리는 이미 손 들었어요. 너가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럼 우리는 전략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도 네. 질문 잘하는 사람. 질문 그러니까 그 잘하는 대답도 대답을 듣고 거기에 대한 질문 잘하는 것도 있고요. 아예 첫 번째 질문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질문하는 걸 배워야 되고. 자, 그럼 그걸 어떻게 가르칠 거냐? 저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봐요. 자, 우리 아주경제 입사 시험에 네. 지원자들 쭉 앉혀놓고 면접을 보거나 구두 시험을 본다면 AI 갖고 와서 써도 되나요?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기업들은 아직은 안 된다고, 아직은 안 된다고 하겠죠. 네. 네. 근데 어때요? 입사했어요. 네. 축하합니다. 예, 우리 회사에 입사하세요 하고는 첫날부터 AI 잘 쓰시죠?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 뭐냐면 우리가 업무할 때는 AI 쓰는 거를 금지하지 않죠. 그렇죠. 예.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기사 쓸 때 그 선배가 또는 뭐 편집장님이 너 이거 AI 쓴 거지. 네. 그리고 쓰지 말고 너 혼자 힘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어요. 뭐 AI를 쓰든 친구한테 물어보든 선배한테 물어보든 잘 써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도체 만들 때 잘 네. 만들면 되지. 엔지니어 보고 너 왜 AI 써? 반칙이야. 이렇게 하는 사장님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기업에서는 또는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기업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AI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다. 자, 그러면 입사 시험에서 AI를 쓰게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직원은 더 이상 사람 직원이 아니에요. 사람 직원 플러스 그 사람이 데리고 오는 AI까지 이게 한 덩어리. 아까 이제 코 인텔리전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요게 한 유닛인 거죠. 그러면 처음에 입사 시험도 당연히 지원자와 AI를 한 패키지로 놓고 자, 데려오세요. AI 데려오세요. 평소에 많이 쓰는 거 뭐 3개 쓰신다고요? 다 데려오세요. 그래서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 정말 회사에서 활용 가능한 그 사람의 능력치를 보는 거네요. 총체적 능력치죠. 코 인텔리전스. 그 당신이란 사람과 당신의 그 AI, 당신이 사랑하는 AI 요 패키지를 난 평가하겠다. 그렇게 돼야 되고. 네. 그러면 이제 회사가 뭘 물어보냐는 회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럼 대학은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이 학생은 졸업하면 회사의 문을 두드릴 때 AI를 데리고 가서 시험을 보는데, 네. 그러면 우리 학교 4년간 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옆에 AI 앉혀놓고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뭐 보고서 쓸 때 AI를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가 아니라 네. 그냥 24시간 너 같이 써라. 너의 일부다. 몸의 일부다. 마치 우리 좌뇌 우뇌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하나, 것처럼 네. 예,
생물학적인 뇌와 디지털 뇌를 같이 하나의 패키지로 놓고 쓰자. 써야 된다가 대학의 교육의 방향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교과서가 싹 바뀌어야겠죠. 그동안의 교육은 뭐죠? 지식을 머리에 넣는 거예요. 예. 네, 지식. 교수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이만큼인데 저 학생은 하나도 없네. 그러면 내가 내 지식을 쟤한테 다 집어넣어야지. 이게 교육이었어요. 네. 초중고도 그랬고. 근데 왜 저한테 지식을 넣으려고 하시죠? 제 옆에 있는 AI가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 나는 뭘 배워야 되나요? 그럼 뭘 가르쳐야 되느냐? 예, 질문하는 법, 생각하는 방법 예,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건 지금 너무 제가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커리큘럼이 싹 다 바뀌어야 돼요. 초중고 대학까지. 그럼 물론 이제 이런 질문은 아니고 초등학생도 AI를 쓰게 하나요? 저는 그거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의 그 뇌를 발전시키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서부턴가 초등학교는 사람만 가르치고 언제부턴가 이제 AI를 조금씩 쓰게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어떤 스케줄로 얼마큼 점점 AI를 많이 쓰게 하느냐? 요거는 이제 교육하는 사람과 전문가들이. AI 전문가들이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도 네. AI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 오. 수능 시험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완전히 지금 저희가 뭐 생각하는 그런 교육 방식하고 완전히 교육 체계하고 달라져야죠. 완전 AI가 달라지네. 있는데 왜 내가 내 임진왜란을 왜 외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병자론을 왜 외워요? 뭐가 앞인가가 왜 중요해요? 그래서 과연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근본적인 질문. 그런 것들.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네. 그 전쟁의 전개는 어떻게 되며 그 뒤에 후유증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전 세계에 일어나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100여 개의 전쟁을 다 통틀어서 여기에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결국 우리가 그런 전쟁사를 배우는 이유는 미래에 그런 끔찍한 일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의사결정은 사람이 하고 투표도 사람이 하니까 우린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어느 장수가 뭐 장군이 뭘 했다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미래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그 관점과 거기에 그 어떤 핵심 메시지가 과연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함께 공부를 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기존 교육관하고는 많이 좀 차원을 넘어서 이제 새로운 시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뭐 요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햇반이 있는데 밥 짓는 거 왜 배우느냐? 굴삭기가 있는데 삽질하는 걸 왜 배웁니까? 그런 수준이군요, 지금. 네,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저는 기계가 없으니까 내가 직접 삽질하는 걸 배웠는데 이제는 굴삭기를 집집마다 갖고 있으니까 삽질하는 건 배울 필요가 없다. 또 교육관에 대해서도 또 한번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10년에서 20년 후 AI로 인해 한국의 산업 구조가 어떻게 재편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와 사회적 합의, 그리고 거시적으로 봤을 땐 국가와 산업 분야가 가져가야 할 장기 전략은 어떻게 될지, 좀 지금까지 계속 나눴던 그런 맥락이 있긴 한데 좀 정리해서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산업이 보면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이 세계 시장에 통합된 나라도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됐어, 나 혼자 살래. 이게 안 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잖아요. 당장 보세요. 저 쿠바 같은 나라 보면 석유 끊기니까 이제 나라가 붕괴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석유 끊기면 붕괴될 걸요. 맞습니다. AI는커녕 차도 안 다니고 사회가 끊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석유가 거의 그 혈액 같은 거고 이 석유 공급 라인이 끊어지면 우리나라는 이제 정말 멸망의 수준으로 가는 그런 정도로. 그러면 이제 석유를 사기 위한 달러를 우린 벌어야 되고 수출을 안 하면 안 되는 나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회와 산업의 위치는 결국 세계라는 큰 시장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존재로서 봐야 되고 그런 의미로 다행히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우리 한국의 산업 전사들이 열심히 해서 이 AI 서플라이 체인에
굉장히 핵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그 GPU에 들어가는 함께 들어가는 그 HBM이라는 네. 메모리를 대한민국의 2개 회사가 꽉 쥐고 있고 자동차도 만들고 있고 이런 나라가 또 요새는 방산도 하고 있고 대단한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더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최근 몇 년 한 10년 정도 우리가 GDP가 이제 약간 정체되어 있는데 저는 AI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점프할 수 있는 AI가 새로운 동력으로 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AI에 올인해서 되도록 만들어야죠. 예측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게 만들어야 돼요. 하면 그러면 된다. 네. 왜 다다익선이란 말 있잖아요. 네. 그게 조조익선인 것 같아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리터러시를 모두 갖춰서 모든 분야에서 AI를 활용을 함으로써 우리의 경쟁력을 확 올리자. 예, 여기서 이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각종 규제, 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아, 네.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이제 다 이게 손발이 묶여요. 그걸 때문에 심지어 같은 회사 내에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도 못 봐요. 네. 그 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한다는 이유로.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개인정보가 제일 많이 털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법이 센데 다 털려요. 이게 뭐냐는 거죠. 예. 좀 근본적인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슬슬 좀 마무리해보고자 하는데,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ABC 시청자분들과 아주경제 구독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또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 지금 어느 인생의 어느 단계에 계시든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 AI는 이제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치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인데 왜 글을 배워야 되느냐라고 잠시 거부하시다가 글을 다 배우셨고요. 또 한 30년 전에는 내가 문과 출신인데 왜 컴퓨터를 배워야 되냐라고 거부하시다가 다 또 이제 컴퓨터를 배웠어요. 우리도 이제 이번에는 AI입니다. 나랑 AI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는 분이 안 계십니다. 하다못해 배가 아프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상에 또는 기업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AI이기 때문에 일단 AI를 무조건 빨리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걸로 뭘 할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AI 맹을 탈출하여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아우, 또 좋은 말씀까지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나와 주셨는데 저희 앞으로도 또 기회 되면은 자주 찾아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조성준 교수님 모시고 AI에 대한 우리의 현실과 미래 전략에 대해 진단을 해봤습니다. 오늘 AI에 대한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확실한 건 우리가 어떻게 AI를 활용하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내려주신 진단대로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AI에 대한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저희 아주경제와 ABC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이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여기서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조성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며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